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4.19 혁명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19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1960년에 있었던 대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대선 먼저 일단 흐름을 볼까요? 자,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대 대선이 있고 이승만, 그 다음에 52년에 2대 이승만, 그 다음에 56년에 3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시 4년 후에 4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게 되는데, 이 대선의 후보를 보았더니 자, 자유당과 민주당에서 경합을 벌였네요. 그래서 자유당의 그때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의 이승만,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의 이기붕,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조병옥,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의 장면, 이렇게 해서 경합을 벌였는데, 자, 이때에는 굉장히 민주당이 선방을 하고 있을 때요. 자유당에 대한 자유당의 독재가 길어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번의 개헌에 걸쳐서 어떤 독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반발이 있게 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선방을 하였었어요. 그런데 60년 5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근데 1월에 갑자기 이 조병옥 후보께서 윗병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치료차 떠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병옥 후보가 아주 선방을 하고 있었던 조병옥 후보가 국내를 비우게 되니까 이 자유당에서는 얼른 2달 앞당겨서 선거를 치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고요. 그런데 대단히 애석하게도 미국에서 치료차 수술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회복기에 있었던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조병옥 후보가 사망을 하고 나니까 이승만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부통령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때 당시 대통령 이승만 후보는 86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이었었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라도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때에 유고시에는 대통령직을 부통령이 이제 승계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 부통령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유당에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 선거에서, 그 앞 56년 대선에서 그때 당시 부통령이 바로 누구였어요?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통령직에 있었던 장면이 굉장히 유력하다 보아하니 그래서 민주당에게 부통령직을 또는 정권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였던 자유당이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듯 여러 그 물품들을, 그 다음 여기 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제공을 하면서 선심성, 그래서 물질을 주고 그 다음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몇 사람씩 팀을 이루어서 가죠. 그래서 3사람이나 뭐 9사람이나 이것을 팀을 이루어서 투표장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투표장에서도 서로가 너 누구 찍었니? 나 누구 찍어서 이렇게 공개 투표로 진행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투표란 비밀 투표여야지 되는데, 그래서 공개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단히 당혹스러운 것이 40%에 해당하는 사전 투표가 있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리 아마 이 40% 정도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허위로 사전 투표를 40%를 집어넣어 버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유권자 수보다 그 다음에 이 투표자의 수가 훨씬 많은
그렇게 해서 일부는 또 빼버려야지 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던 것이 3.15 부정선거이고요. 또는 투표함을 바꿔친다든지 그 다음에 들어보았나의 완장부대에 동원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나는 자유당이야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마산 등 여러 도시에서 선거 규탄 시위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마산에서는 우리의 그 선거 투표 용지가 와야지 되는데 안 오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시위에 참여하였던 한 인물이 실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사건이 복잡해지는데, 그때 이승만 정부는 그 시위 배후에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폭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한 달 후쯤에 시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시신이 한 달 후 정도에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되면서 이게 굉장한 파급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때 당시 17살의 고등학교 학생인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머리에 뭔가가 조금 있죠? 이것을 그때 당시 신문에 지금 실려 있었던 기사인데요. 이거가 뭔지 아나요? 최루탄이에요. 최루탄. 시위대를 이제 조금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기 위한, 또는 해산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이게 그 최루탄인데, 이 최루탄을 원래는 공중에다 쏘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중에서 분산시키는 걸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그 자칫 각도를 잘못 맞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정거리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발포를 한 게 잘못되어 가지고 뭐 사정거리 안에서 발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거만한 주위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이 사망을 하니까 이 시신에다가 돌덩어리를 매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마산 앞바다에다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산 앞바다에 이제 이게 가라앉도록 했던 건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물고기 잡이, 그때 당시에 뭐 홍합을 잡는 물고기 배에 이게 발견이 되어서 결국에 이제 이슈화 되면서 엄청난 시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바로 이 4.19의 직접적인 바로 배경이 되었던 것이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주열 학생의 사망으로 인해서 대도시에서 굉장한 시위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자, 이 4월 19일 날 대도시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4.19라고 얘기하는데, 이 4월 19일 하루 전날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그 맨 앞에에서 사진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이 발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생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4월 19일 날 대대적인 시위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4.19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거리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발포하면서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지금 어린 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거리거리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어린 학생들까지의 시위. 이렇게 되면서 그 경찰들과 헌병들과 지금 대치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 4.19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에
교수단들이 이제 움직이게 돼요. 전국의 교수단들이 400여 명이 시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수막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하는 현수막을 앞세워서 400여 명의 이제 교수들이 합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그 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바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대대적인 시위가 있게 되고, 그랬더니 자 여기서 먼저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을 살펴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면 마산과 서울, 기타 각지 학생들의 시위는 바로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는 그런 정의감의 발로인데, 자,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패와 그 다음에 횡포를 저지르는 현 정부, 그 다음에 집권당인 자유당은 물러나라 라고 하는 선언문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3.15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포를 하면서 재선거할 것을 요구하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도 교수들께서 한 말씀을 하셨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공산 괴뢰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심하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피해 대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으니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바로 60년 4월 25일에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이었고, 이 선언문이 있고 난 뒤에 바로 4월 26일 날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하야 선언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 이기붕 일가는 숨어 있다가 결국에 지금 장남인데요. 장남의 곤충에 의해서 먼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도 자살하게 되면서 이기붕 일가는 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기붕 일가의 장례식에 마지막으로 참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지금 공항에 도착한 모습인데,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영원히 이 한반도를 떠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했었고, 잠시 한 달 정도 자리를 피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생을 마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반도를 떠났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자 이승만 대통령의, 그때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들어있던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한반도로 돌아가는 것을 허가해 달라 그랬더니 거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정신적인. 내가 본인은 굉장히 한반도를 그래도 사랑했겠죠. 독립운동에서부터 애썼으니, 그래서 내가 고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염원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쓰러지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 생활이 연명될 만한 경제력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동포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조금씩 이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거쳐가다가 생을 요양병원에서 마쳤던 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19가 끝났는데, 4.19 혁명의 결과.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자유당 정권이 이제 붕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지금 없어진 상태잖아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자리가 지금 비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이 이 과도 정부를 끌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허정의 과도 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돼요. 1차 개헌, 2차 개헌 기억나죠? 발췌 개헌 1차, 그 다음에 2차에 4.4 5.2 개헌, 그 다음에 3차 개헌은 바로 4.19에 의해서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되게 되는데, 이때에는 오랫동안에 12년간의 대통령제에 대한 그 독재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 거부 반응 같은 게 있어서 내각으로 정권을 넘기게 되는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를 실질적으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7월 29일에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돼요.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압승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걸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장면 내각은 바로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느냐? 일단은 내각 책임제이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이 되거나 그래야지 되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왕은 이미 없어진 뒤였기 때문에 나라의 대표는 대통령이었고요. 상징적인 존재는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에 의해서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민주당의 윤보선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고요. 이 대통령 윤보선 씨가 민주당의 장면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나라의 어떤 그 행정은 바로 장면 총리가 감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고요. 자, 이 장면 내각의 활동을 지금부터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 볼 건데, 첫 번째 4.19를 거치면서 이 장면 내각에서는 민주주의가 꽤 많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언론이 활성화됩니다. 자, 언론이 활성화하게 되는데, 그때 그 3대 대선을 거치면서 경향신문이 막 폐간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경향신문이 다시 복간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노조가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노조도 언론노조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뭐 시의원, 요즘에 시의원 이런 선출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한 변화가 뭐냐면 통일운동이 아주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룹시다라고 하는, 또는 남북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인데 왜 서로가 왕래를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엄청나게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었던 것이 바로 장면 내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장면 내각의 활동 중에 바로 경제개발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하고 진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결국 실행은 박정희 정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나 교량이나 댐 등의 다양한 국토 건설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내각에 여러 한계가 있었는데, 자, 개혁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바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자라든지 부정축제자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은 염원했었지만 부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시위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통일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바로 여러 영세 중립국을 통해서 통일을 한다든지 여러 통일론이 있었지만, 장면 정부에서는 먼저 경제 건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을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주장하게 되는, 그래서 민간인들과 다른 바로 통일 정책이 시행이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면 정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수정이 안 되었네요.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